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가정주부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꼭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남편만 있으면 된다며 아무것도 안 보고 시집을 왔죠. 그렇게 시집을 와보니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이 셋이나 더 있는 집에 7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사시던 집에서 시부모님도 사셨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들과 살고 계셨던 거죠. 분가는 생각도 못할 만큼 넉넉치 않은 살림인 것을 알면서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좋았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함께 농사도 짓고 조합장에 내다 팔기도 하며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큰 시누이는 공장에 나가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작은 시누이와 막둥이 도련님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중 막내 도련님은 그때 국민학생이어서 귀여운 집안의 꽃이었습니다. 저는 한 동네에 살던 큰 시누와 친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너무 좋아져서 제가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짝 친구인 시누이와 한 집에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들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결혼해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고되더라고요. 시집 오기 전에도 집안일을 곧잘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집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빨래도 많고 밥도 반찬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청소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막 부려먹거나 괴롭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셨는데도 농사를 지으시는 시아버지 덕에 일꾼으로 오시는 분들 밥과 간식 챙기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났으니 다른 청소나 빨래까지 함께 해내느라 바빴죠. 처음엔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좋아서 서둘러 시집을 간 것을요. 그런데도 엄마 생각도 나고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공장에 다니는 큰 시누이가 힘들다고 털어놓는 소리까지 셈이 날 정도로요. 아마 말도 없이 무뚝뚝한 남편이 달래주는 말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삶에만 몰두한 탓도 있었겠죠. 그 재미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했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오며 가며 저 하라고 옷도 사다 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시고 하셨고, 시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둥이 도련님은 형수, 내가 오다가 예뻐서 형수 주려고 따왔어요 라며 꽃을 꺾어주기도 하며 제가 시집에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친구였고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으니 함께 모여 앉으면 친자매 간처럼 까르르 수다 떨기에 바빴죠. 그러다 친구인 큰 시누이가 함께 공장에 다니던 남자와 아기가 생겨 결혼을 하며 시내에 나가 살게 되었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시누이들과 모여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보다가 못 보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저희 친정보다도 멀리 시집가는 시누이라 걱정도 되고요. 작은 시누이에게 저를 부탁하는 말을 하는데 그만 빵 터져서 울고는 셋이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예식장으로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막둥이 도련님은 큰 누나가 없으니 이제 형수님이 제 누나 해주세요 라며 울다 어머니 방에 가서 잠이 들기도 했고요. 시누이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헛구역질이 올라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임신이더라고요. 내심 시누이가 아이를 가져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터라 반가웠습니다. 아들이던 딸이던 누구라도 좋으니 예쁜 아이이길 바랬습니다. 시부모님은 내심 아들을 바라셨는지 우리 손주 씩씩하게 걸어 나와라 하셨지만요.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건장한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시누이가 예쁜 딸을 낳은 지 4개월 만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도 막둥이 도련님은 이제 조카가 둘이나 태어났으니 저도 더 의젓해줘야겠어요 라며 기특하게 굴어
온 집안 식구들을 웃게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저를 향한 애정 표현이라고는 어깨를 토닥이는 것뿐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은 예뻤는지 울고 빨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왠지 저를 대신해 아이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항상 배시시 웃기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다른 식구들도 놀라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돌 붙여도 자식을 보면 돌아 앉는다더니 우리 장남이 저럴 줄은 몰랐다 라며 웃으며 놀리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다 다음 해 시누이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해 저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아이들 옷을 물려주며 저희는 더 사이좋게 지냈죠. 시누이의 남편은 재미도 있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 따로 살면 저런 게 좋구나 싶더라고요. 부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 부러움을 날려버리게 하는 사람이 또 우리 막둥이 도련님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생일은 못 챙겨도 제 생일은 꼭 챙겨 초코파이라도 내밀고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줬거든요. 본인도 고작 중학생이면서 삼촌이 해줄게 라며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데리고 자주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이 아이들 예뻐해 주시는 건 이루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 식구라고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시집 갈 때도 그간 모은 돈을 지어주며 나중에 살림 살다가 혹시 돈 필요하면 쓰라고 했습니다. 사실 큰 시누 시집 갈 때보다 더 해줬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부담스럽다거나 아깝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돈이기도 했고 친동생이 시집 가는 것 같아 더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친정에서는 막내라 저 시집 올 때 오빠와 언니가 약간씩 찔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배워서 우리 시누이들한테 해준 거죠. 나중에 그걸 아신 시부모님은 눈물까지 지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하시면서요. 아마 그래서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었겠죠. 시집살이나 시키고 당연한 듯 내놓으라고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때도 고마워 라고만 했지만 그래도 이심전심이라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 엄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거든요. 다행인지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오빠가 대학까지 다녔죠. 저와 언니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지만요. 언니는 회사 격리를 하다 시집을 갔고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에서 일하다 언니보다도 먼저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땅은 작게 식구 먹을 만큼만 텃밭처럼만 두시고 다 소작을 주셔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는 여유가 있으셨죠. 친정오빠와 남편은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였는데 처남 매부지간이 되고 나서는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친정오빠는 서울 가서 바쁘다고 잘 오지도 않아 자주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언니는 선을 봐서 시집을 갔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3시간은 가야 하는 지역으로 시집을 가서 자주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는 외롭게 지내셨죠. 저도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더 정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정엄마도 제가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아마 홀로 지내셨을 겁니다. 처음에 시집갈 때는 엄마가 제 걱정을 하시더니 나중엔 제가 엄마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 제 사정을 아는 시어머님께서는 괜히 저희 친정에 들려 놀다 오시거나 저한테 괜히 심부름을 보내시면서 들여다보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아니면 오시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많았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 나중에는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마음이 절로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풍족하진 않아도 좋았습니다. 정이 넘치고 서로 아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도련님 고 이때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께서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일이 많은 집이다 보니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한두 시간 주무시라고 하고 제가 일을 더 하고는 했죠. 아이들은 제법 저희들끼리 놀아주니 빨래 청소 같은 건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셔서 저녁 때가 되어 시어머님을 깨우러 들어가 보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에게 여보, 아버님 오시라고 하세요 라고 외치고 서둘러 채비를 해 시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해서 링거만 맞으면서 기다렸다가 아침이 돼서야 검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간에도 그냥 체한 것 같아 집에 가자 라며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서 먼저 집으로 돌아오면서 꼭 검사 다 받고 오시라고 신신당부하고 왔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시어머님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계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셨던 거죠.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 병이라 무리하면 안 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도련님 밥을 챙기며 마음을 졸였죠. 다음 날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곧 고3인 도련님 걱정도 되고요. 도련님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서울의 대학을 보내려고 온 집안 식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시어머님이 아프시니 더 걱정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도련님에게는 시어머님이 무리하셔서 입원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여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몸을 추스러야 하시니 퇴원을 하시고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혼자 집안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식구들 밥이랑 아이들 돌보는 것은 시어머님이 해주시긴 했지만 함께 하던 일을 혼자 하려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 신경 안 쓰고 공부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표를 안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안쓰러워 도련님 간식이며 도시락에 더 신경을 썼죠. 밤에 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제가 들여다보며 챙겼고요. 그저 시어머니가 피곤해한다고 여긴 도련님은 형수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 엄마는 100원짜리 선물해도 형님은 500원짜리 선물할게요. 감사해요.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귀여우면서도 기특해 꼭 그래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수험 생활을 마친 도련님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경영학과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학교에 현수막이 걸리고 시아버님은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셨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때는 기운이 좀 더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서울 기숙사로 가시고 얼마 뒤부터 시어머님의 상태는 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견디셨지만 결국 시어머님은 극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겨울 방학이라 집에 내려와 있던 도련님은 어머님의 상태에 놀랐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막둥이 챙기느라 애를 썼고요. 저는 아이들과 장례 음식 챙기면서 앉을 새도 없었지만 시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허투루 해드리고 싶지 않아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생했다며 다독이고 시어머님 짐을 정리하는데 그제서야 시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시누이들도 훌쩍이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곁에 오더니 형수, 병간호까지 하느라 고생했죠. 고맙습니다. 엄마한테 할 효도 형수한테 다 할게요. 라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을 끝낸 도련님도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요.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남편이 시시때때로 집으로 와
은근히 도와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정도여서 일이 더 줄었는데도 계실 때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더 예뻐하셨죠. 조잘거리는 아이들 소리에도 북적거리던 집이 텅 빈 것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들도 도련님들도 없는데 시어머님까지 안 계시니 허전했습니다. 사람이 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허전함은 꽤 오랫동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둘째까지 초등학교에 가고 나니 엄마로서 더 바빠지더라고요. 남편은 고수익 농법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더니 어느새 우리 농장에서 재배한 상품들은 전량 수출하게 되어 수익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땅들은 시아버님이 정리를 하시고 남편에게 투자를 하고 남은 비용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으라면서요. 너무 큰 돈이라 놀라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죠. 너무 커서 저는 겁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 너 시집 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막내 대학 올라갈 때도 너가 통장 쥐어줬다며? 내가 너 덕을 그렇게 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범이랑 지영이, 소영이한테는 모르게 해라. 괜히 오해 살라. 뭐 알아도 지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동안 너가 한 걸 아는데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히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 남편에게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금으로 꺼내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묻어두고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집가 잘 살고 있었고 도련님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 큰일이 없길 바랬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40대가 되었고 아이들은 잘 자라 대학에 가서 다들 서울에 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을 했지만 형수,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거라니까요. 하며 웃더니 올 때마다 비싼 옷이며 가방이며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도련님이 입고 다니는 옷과 타고 온 차도 좋아 보이고요. 집을 샀다고 초대를 해 가보니 아파트가 넓진 않아도 깨끗하니 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는 말로 아유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이거 하느라 고생했네요. 라며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형수 내가 좀 더 벌어서 이거보다 더 넓은 걸로 사드릴게요. 라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말뿐이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민학생 그 꼬맹이가 자기 밥벌이 하면서 그런 빈소리라도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장가부터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집만 있으면 뭐해요? 라니 부끄럽게 웃더라고요. 만나는 여자는 있는데 아직 결혼까지는 모르겠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는 쉬고 있는데 같이 집 구경 갔던 첫째가 어학연수로 1년 정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기에 전에 시아버님이 주신 돈에 손을 대야 하나 싶었는데 형수,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어학연수 1년인데 뭐 유학도 아니고 삼촌이 해줄게. 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그런 건 우리가 해. 걱정 말아요. 라고 하니 형수, 나 대학 갈 때 해준 돈이면 어학연수 가요. 그때 내가 받은 거 조카한테 해주는 건데 뭘 그래요? 이건 맛보기예요. 라며 웃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곁에서 시아버님이 그래 민석이는 너희 형수한테 그 정도는 해라. 그래야지 장하네. 라며 웃으시니 남편도 웃더라고요. 저만 동동거리니 도련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형수 괜찮아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라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었는지 눈치를 보더니 삼촌,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는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생활하는 데 드는 돈까지 도련님이 다 해주셔서 아이가 여유롭게 잘 다녀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덕에 영어가 늘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어학연수를 가진 않았지만 틈틈이 제 삼촌에게 아양을 떨어 용돈을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리저리 비싸 보이는 물건들은 삼촌이 다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 방을 구해주고 반찬을 해서 자주 들렸습니다. 그 길에 도련님에게도 자주 들렸죠. 도련님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은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꼭 결혼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그럼 내가 사는 집 주고 나는 다른 집 사면 되죠. 라며 웃는 도련님이었지만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온다는 겁니다. 시누이들까지 불러 시끌벅적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오셔서 같이 준비하셨죠.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신나더라고요. 함께 온 여자친구는 참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저와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여리여리해서 공주님같이 예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대학교도 도련님과 같은 학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시아버님께 인사를 하고는 저의 손을 꼭 잡더니 민석 씨가 형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라며 웃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할 건 특별히 없었고 상견례에 참석해 날짜를 잡고 사돈 어른들께 도련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따로 모아둔 통장을 내밀었지만 형수, 나 집도 해놓았고 큰돈 들 거 없어요. 넣어놓으세요. 라며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이거 안 받으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요. 나 너무 불편해. 라고 했더니 그제야 받으며 그럼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진짜 필요할 때 쓸게요. 라며 웃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안 계시고 제가 넉넉지 못해 해줄 것이 없어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도련님이 안 좋은 얼굴로 시아버님을 만나러 왔더라고요. 방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다시 안 좋은 얼굴로 나와서는 형수, 내가 바빠서 오늘은 이만 갈게요. 며칠 있다가 다시 올게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 저놈의 자식이 일이 갑자기 터져서 돈이 급한가 봐. 그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일단 마련해 본다고는 했는데 갑자기 그게 될까 싶다. 정 안 되면 결혼을 미룬다는데 사돈집에 미안해서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반찬 가지고 가보니 소파에 앉아 기절한 듯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정리를 하고 밥을 안 치고 반찬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더니 오셨어요. 깨우지. 힘들게 뭐해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통장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더니 놀란 도련님이 형수, 이건 너무 많아요. 난 이거 반에 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기에 이거 가지고 있다가 또 이런 일 터지면 써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며. 여윳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결혼도 해야 하는데 괜히 결혼 미루니 어쩌니 해서 좋은 아가씨 애태우지 말고 라며 다독였더니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동업하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안 나타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동안의 수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운 친구라 수익금을 가지고 가면서도 힘들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일을 버리고 도주를 하는 바람에 남은 친구들이 그 돈을 메꾸느라 갑자기 힘들어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 살다 보면 더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우리같이 농사만 짓는 사람들도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 사이의 일은 더 심하죠. 괜찮아요. 이 돈 아버님이 맡아주라고 주신 거예요. 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주는 거니까 걱정 말아요. 라며 내려왔습니다. 아버님께 그 사이 전화를 했는지 도착하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민석이 도련님 제 동생이기도 해요. 아버님이 그 돈 제게 맡아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써서 혼날까봐 걱정하면서 왔구만 하면서 웃었죠. 남편은 뒤늦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는데 말도 안 해주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의 일도 안정이 되고 결혼식도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동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사를 하러 와서는 좋은 건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시누이들 것보다 양도 많고 더 비싸 보여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시누이가 아이고 다른 집 시누이들 같으면 벌써 시집살이 당할 텐데 이 집 형님 자리가 워낙 세서 무사할 줄 알아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는 줄 잘 섰네. 잘했어. 우리 집에선 언니가 최고야 라며 웃고요. 그래서 어이구 괜히들 저러지 라며 제가 눈을 흘기자 동서는 민석 씨한테 잘할게요. 진짜 열심히 잘 살게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만 안 싸우고 잘 살면 돼. 우리 도련님 좋은 사람이야. 동서가 잘해줘. 부탁해 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죠. 농사일은 바빴고 집안일은 전보다 줄고 편해졌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님 여전히 건강하셨고 남편도 부지런히 일하고 아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좋았죠. 행복했고요. 시집 온 지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큰 풍파 없이 사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님 때의 일도 생각이 나고 놀라서 구급차 불러 병원에 가보니 감기가 걸리셨는데 노안이라 병원에 좀 계시면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편찮으신 거 알리고 시간 날 때 내려와 봐라 하고는 저는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지냈죠. 고맙게도 시내에 사는 큰 시누이가 저녁부터 잠이 드시기 전까지 봐주고 가준다고 해줘서 제가 한시름 덜게 됐죠.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병실이 VIP 병실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검사 때문에 그런다고 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때도 보니 병원비가 다 정산이 되어 있어 이상하다 했는데 큰 시누이가 민석이가 다 냈대. 사돈어른 힘드실까봐 병실도 옮겨주고 그냥 고맙다고만 해. 저도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받아도 돼. 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야 말이 쉽지. 우리 엄마 병간호도 그렇게 하고 집안 살림 다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 우리가 그런 것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라며 제 어깨를 감싸 안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나 싶어 새삼 더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사돈 좀 어떠시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 방 남는 거 많은데 어떠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낫지.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하자. 그 집은 너랑 아범이 들여다보면서 손보면 되지. 라고 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와알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니 우는 절 보시며 다 제가 한 만큼 돌려받는 거다. 너가 잘해서 그래. 뭐 별거라고 그러냐.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친정엄마도 함께 저희 집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는 좀 민망해 하시다가 아프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얼른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오빠랑 언니에게도 전화해 자랑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 고맙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땅이랑 산이랑 이런 거는 내가 똑같이 나눠서 셋이 줄 거고 집은 너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막내딸 제일 먼저 시집 보내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 덕에 내가 산다 라면서 친정 엄마가 웃으시는데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둘째가 전화를 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인사를 가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내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돌아보니 제가 벌써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엄마 나이 드시는 것만 걱정했는데 저도 나이가 많아졌더라고요. 엄마는 말씀하신 대로 빌려주던 땅을 모두 팔고 저희 삼남매에게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 죽을 때 곁에 있는 건 우리 막내니까 막내한테 집 줄 거야. 너희는 그런 줄 알아? 라며 하셨는데 새언니는 그래도 장남인데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언니가 오빠가 대학 가서 돈 쓴 거 말고 엄마한테 한 게 뭐 있냐고 이거 받은 것도 감지덕지라며 뭐라 했더니 별 말 없이 말더랍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별말 안 하고 내 부모 내가 챙긴다 했는데 새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서울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안 오면서요. 그 바람에 저희 시댁에서 엄마가 명절 나신 게 몇 번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속이 부글부글 했지만 괜한 소리 말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집을 재건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나서서 어머님 집에 가서 지내고 이 집을 다시 짓던지 아니면 어머님 집이 비었으니 거기를 다시 짓던지 해서 새 집서 살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을 애 명선이 앞으로 명의를 돌리고 거기를 새로 지어. 거기가 더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이 집은 다른 형제들도 계시니까 거기를 새로 짓고 거기로 들어가세 라며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아이고 사돈 그래도 자식들이 오고 싶을 때 올 집이 있어야지요. 거기는 두고 여기를 고쳐서 며느리 앞으로 해요. 이 집도 어차피 며느리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졸지에 앉은 자리에서 집 두 채가 생겨버린 저는 웃으면서 내가 제일 부자네. 아휴 어디를 새로 짓나 조금 더 생각해 봐요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얼른 정해 어른들 하루라도 더 편한 집에서 지내시게 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아무래도 구옥이라 불편해하시니 남편이 생각해낸 게 집을 새로 짓는 거였던 거였습니다. 집은 친정집이 더 오래됐지만 위치는 지내는 집이 더 좋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른들 마실 다니시기에 친정집은 좀 더 외지고 언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다시 짓고 그동안만 친정집에서 지내는 걸로 정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친정집도 다시 짓고 친정 식구들이나 모일 때 쓰자고 했죠. 그런데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수, 그 집들은 그냥 팔아버리고 시내로 가서 아파트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시골집 팔아서 시내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라고 하니 나한테 팔면 내가 시내 아파트랑 바꿔줄게요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에? 왜 집을 도련님한테 팔아요? 참나 하고 웃었더니 내가 얘기 듣기 전에 벌써 시내에 집 봐둔 게 있어요. 전에 사돈어른 편찮으실 때도 병원 오가려니까 힘들었잖아요. 어르신들 점점 나이 들어 병원 갈 일 많은데 그 시골에 꼭 있을 게 뭐야. 형이 좀 차 타고 오가면 되지. 형수 친정집 새로 짓고 형제분들 오실 일 있으면 쓰시라고 하고 어른들도 오가면서 쓰시고 우리 집은 별장처럼 멋지게 지읍시다. 형수 집 둘 다 나한테 팔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내려와 시아버님과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형수 나 이제 사람 노릇 좀 하려고 해요. 형수가 나 도와준 돈 아니었으면 나 벌써 망했어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수만 좋으시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편하시라 그러지 라며 이야기해 반강제처럼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은 처음이라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형수님이 이 집을 받으셔야 나도 넓은 집으로 이사가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래요. 라며 웃는데 남편이 와, 마누라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하면서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했고 집들은 공사 중이랍니다. 요즘은 조립식 주택이라고 해서 집을 맞춰서 가지고 온다면서요. 한옥으로 지을 거라고 아버님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어르신들은 벌써 아파트가 좋기는 좋은데 좀 답답하다고 집 지어지길 기다리시더라고요.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면서도 아파트가 좋다면서 좋아하고요. 둘째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살던 시골집보다 깨끗한 집에 인사 오니 좋더랍니다. 둘째 시골 산다고 무시 안 당할 거라고요. 아무튼 자식 일에는 적극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방은 없냐고 하면서도 왠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며 어색해 하더라고요. 동생 시집 가면 자긴 외로워서 내려오겠다는데 진심인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게 저희 집 자랑을 했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시어머님이 먼저 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좋은 세상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좋고요. 코로나다 뭐다 솔직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건 저희만 그런 거 아니니까 감수해야죠. 좋은 일이 많으니까요.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다 좋은 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어르신들 병치레 없이 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